이번 영상은 70세 정할머니가 10살 연하와 재혼하고 벌어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혼자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혼자 사는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한때 이 테이블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이제는 오직 TV 소리만이 집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고 있었고 점점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고 근처 공원에서 지인들과 수다도 떨며 하루를 보내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밤은 유독 길고 적막했습니다. TV를 틀어놓아도 라디오를 켜놓아도 쓸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깊어지는 외로움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늙어가도 괜찮은 걸까? 한때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희생하고 맞춰야 했던 삶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것이 편안함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에 갑자기 몸이라도 아프면 어쩌지? 혹시라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누가 날 도와줄까?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면 이 적막한 시간이 덜 외롭지 않을까?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것이 맞는 걸까? 정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도 눈을 감은 채 뒤척이고도 여전히 외로움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따금씩 친구들이 재혼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며 웃어넘겼지만 요즘 들어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제로 몇몇 지인들은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 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혹시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도 다시 한번 누군가를 만나볼까? 그렇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혹시라도 재혼을 했다가 후회하면 어쩌지? 낯선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미 늙은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가능할까?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만 재혼이 정답일까? 이 고민이 밤새도록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깊어지는 밤,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할머니는 아침이 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밤새 외로움에 잠 못 이루던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누군가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날도 평소처럼 동네 시장을 들렀습니다. 오래된 단골 가게에서 과일을 사고 익숙한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정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반가운 얼굴에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친구와 함께 근처 찻집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혼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게 많이 힘들지 않아? 그게 말이야 밤이 되면 유독 외롭더라고. 정할머니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야지 라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정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참 괜찮은 분이 있어. 인품도 좋고 사람도 참 따뜻해. 순간 정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가 소개해 준다는 사람은 10살 연하의 남자 강씨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을 했고 지금은 은퇴 후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일찍 사별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할머니는 솔직히 말해 연하라는 부분이 조금 걸렸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할까?
하지만 친구는 그분도 좋은 인연을 찾고 있어. 가볍게 차 한 잔이라도 해봐. 라며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할머니는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이란 직접 봐야 아는 법이니까. 강 씨와의 첫 만남은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정할머니는 괜히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만나려니 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할머니 맞으시죠? 정갈한 셔츠를 입고 반듯한 인상을 가진 남자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나이가 어려 보이긴 했지만 눈빛이 진중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 씨는 차분한 말투와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의가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모습에 정할머니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서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 편안하네요. 그렇게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혼자 산 지 오래되었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유독 정할머니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 대신 자연스럽게 정 여사님이라고 불렀고 대화할 때마다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나이가 들면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게 참 소중한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아플 때라도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화는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강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 여사님이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한 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정할머니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반가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할머니는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일까? 이제 막 시작된 인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기분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강 씨와의 첫 만남 이후 정할머니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렘이라니 나이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 씨는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잘 지내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맛있는 거 드셨나요? 혹시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실까요? 자연스럽게 약속이 잡혔고 둘은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 씨는 매우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먼저 나서서 들어주었고 밥을 먹을 때도 이거는 짜지 않으세요? 이 반찬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며 늘 그녀를 먼저 챙겼습니다. 혼자서 밥 먹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먹으니 훨씬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강 씨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할머니는 그가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함께 있어줄 사람이라는 생각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강 씨는 정할머니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정 여사님 같은 분이 정말 이상형이었어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인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나이 들어 연애라니.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정할머니도 점점 강 씨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나도 아직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정할머니는 순간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강 씨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엔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사님도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강 씨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혼자 밥 먹는 것도 지겹고
혼자 아프면 너무 서럽더라고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따뜻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여사님, 저는 여사님이랑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매일 같이 지내면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같이 손잡고 산책도 다니고 싶어요. 저 혼자보단 여사님과 함께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강 씨의 말은 달콤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이라면 정말 좋은 인연이 될지도 몰라. 정할머니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가족들만 참석하여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할머니는 화려한 웨딩 드레스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강 씨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늦은 나이에 좋은 인연을 만나셨네요. 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정할머니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나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결혼 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보, 아침이야. 일어나요. 늘 혼자 맞이하던 아침이 이제는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면 옆에는 늘 강 씨가 있었습니다. 혼자 자던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혼자서 대충 때우던 아침 식사가 아니라 함께 차려 먹는 아침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국을 끓였어요. 한번 맛 좀 봐요. 어머, 당신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당신한테 배우려고 어제 인터넷으로 레시피 찾아봤죠. 잘했어요? 강 씨는 정할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안일도 도와주었고 외출할 때도 늘 그녀를 먼저 챙겼습니다. 혼자 살 때랑 너무 다르죠? 그러게요.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몰랐어요. 정할머니는 문득 밤마다 느꼈던 외로움과 허전함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할머니는 더 이상 적막한 방에서 혼자 잠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는 늘 강 씨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강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요? 정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는 감정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시 나를 여자로서 바라보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매일 밤이 미치도록 기다려졌습니다. 아니, 그냥 오랜만에 행복해서요. 강 씨는 그녀를 따뜻하게 꼭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늙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줄 알았던 그녀의 노년에 다시금 심장이 뛰는 순간들이 찾아왔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과 함께 따뜻한 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 2막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정할머니의 삶은 결혼 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 밤이 되면 텅 빈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잠드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마치 다시 젊어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정할머니를 늘 여보, 우리 같이 가요. 라며 챙겼던 강 씨가 이제는 이유 없이 바쁘다고 말하며 혼자 외출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오늘은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무슨 볼일인데요? 그냥 아는 동생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요. 별거 아니에요.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도 같이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겠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강 씨의 하루 일정은 정할머니가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늘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출할 때마다 입고 나가는 옷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시계를 새로 바꾸었고 가죽 구두도 새 것처럼 반짝이었습니다. 아니,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예요? 새 옷도 자꾸 사고 무슨 돈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거요? 그냥 아는 사람이 선물해 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설명은 늘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정할머니가 더 캐묻기라도 하면 그는 웃으며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나 믿어야죠. 우리가 부부인데 설마 내가 이상한 일이라도 하겠어요? 그 말에 정할머니는 불안을 꾹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 놓아둔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할머니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그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녀가 알기로 강 씨에게 여동생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주저하다가 정할머니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나 오늘 너무 심심해. 우리 언제 봐? 달달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정할머니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 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깜짝 놀란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할머니는 그의 휴대폰을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설명 좀 해보시죠. 이게 대체 뭐예요? 강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꿈꾸었던 행복이 완벽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정할머니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게 대체 뭐예요? 그녀가 던진 휴대폰 화면에는 사랑하는 우리 오빠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가다듬고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오해예요, 여보. 그냥 친한 후배예요. 나한테 의지하는 동생 같은 존재예요. 정할머니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 후배랑 이런 말투로 연락을 주고받나요? 오빠, 나 심심해. 이게 그냥 후배라고요? 강 씨는 애써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할머니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차가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나를 속이고 있었어. 그날 밤 정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손길, 다정하게 건네던 말들, 그리고 결혼 후 함께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 씨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여러 명의 여자들과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우리 언제 또 봐? 오빠, 나 용돈 좀 부족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알죠?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결혼 전부터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돈까지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중 한 여자가 그의 진짜 아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할머니는 손이 떨리는 채로 휴대폰을 계속 넘겼습니다. 메시지 속에서 그녀가 알던 강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눈치채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해. 그 여자 돈 많아? 얼마 정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강 씨는 그녀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녀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미 정식으로 혼인 관계를 맺은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 그날 저녁 정할머니는 아무 일도 모르는 척 강 씨를 마주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불길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왜 그래요? 피곤해 보여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왔어. 정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반드시 돌려줘야 해. 그녀는 강 씨가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가 숨겨온 또 다른 가족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캡처하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결혼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정할머니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고의적으로 접근해 재산을 노렸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적 처벌도 가능할 겁니다. 정할머니는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강 씨가 가장 신경 쓰는 돈을 이용해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정할머니는 일부러 강 씨 앞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집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인생 우리 둘이 편하게 살려면 정리해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강 씨는 눈빛이 반짝이었습니다. 정리라니 무슨 정리? 예전에 모아둔 적금이 있는데 이번에 전부 찾으려고요. 그 말을 들은 강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정할머니가 가진 돈을 빼앗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은행 가줄까요? 혹시라도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그 순간 정할머니는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어리석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정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이혼 서류와 증거 자료를 강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 서류에 서명해. 강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너한테 속은 것도 억울한데 끝까지 내 돈까지 가져가려 했어? 내가 주고받은 문자들, 숨겨둔 가족까지 다 증거로 모아뒀어. 내 꼴을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강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나 정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사랑? 내가 다른 여자한테 사랑하는 오빠라고 불린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강 씨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고소할 거야. 내가 한 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겠지? 결국 강 씨는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할머니는 모든 악연을 끊어내듯 그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혼자인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지킬 사람은 나뿐이야.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며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거짓이었지만 그 덕분에 그녀는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온 기분이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할아버지는 올해로 72입니다. 젊을 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변해갔습니다. 자식들은 다 성장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따라 박할아버지의 삶에도 깊은 공허함과 적막감이 깃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어딘가 차갑고 행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더 이상 흥미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옆에 사람 하나 있으면 덜 외로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박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거나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도 대화는 뻔했습니다.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혼자 살다 보니 죽어도 모를까봐 겁난다.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 할아버지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바로 혼자 죽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어느 날 조용히 숨을 거둔다면 아무도 모른 채 발견되는 건 아닐까? 노인들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두렵다기보다는 외롭게 떠나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것만큼 서글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한 지인이 요즘은 노인 재혼도 많아졌어요. 혼자 살기 너무 힘들면 좋은 사람 찾아서 다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라며 슬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다시 아침밥을 차려줄 사람이 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아플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생긴다면 노년의 외로움이 덜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만약 다시 결혼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반대하면? 돈 문제라도 생기면? 하지만 걱정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처럼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지인의 소개로 아직 젊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여성이라며 박 할아버지에게 한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이 만남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혼자 살아갈 것인가? 운명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이렇게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소개팅을 수락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마음을 붙잡고 그는 지인이 소개해 준 여성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개받은 여성은 박 여사, 올해 65, 젊고 활기찬 성격에 싹싹한 말투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타입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박 할아버지는 긴장했지만 그녀의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에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어르신 혼자 지내신 지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박 여사는 처음부터 박 할아버지의 외로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 할아버지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괜찮다. 아직은 버틸만하다. 라고 자기 위안을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 뭐 다들 그렇죠. 나이 들면 혼자 되는 거야. 박 할아버지는 쿨한 척 했지만 박 여사는 한술 더 떠.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으면 덜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박 할아버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둘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여사는 젊었을 때는 사업도 하고 자식들도 다 잘 키웠는데 이제는 나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같이 살아도 괜찮을까? 박 여사는 말이 많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 할아버지의 오랜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당연했던 지난날과 달리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마음을 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혹시 이 여자가 나한테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박 할아버지는 곧 그 불안을 떨쳐버렸습니다. 나이 들었으면 이제 좀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겠어? 그렇게 박 할아버지는 두 번째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두 번째 만남 이후
박 여사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 없이는 하루가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박 할아버지에게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예쁘게 했고 살뜰하게 챙겨줬으며 무엇보다도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밥은 잘 챙겨 드세요? 박 여사는 늘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대충 먹고 산다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라며 손수 반찬을 싸오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다정함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너무 오랫동안 외롭게 살았던 건 아닐까? 박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눈치 볼 것 없이 편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잘 맞는데 그냥 함께하면 안 될까요? 그녀의 말에는 애교가 섞여 있었고 박 할아버지는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참 좋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박 여사는 노년에도 사랑이 필요하다. 며 박 할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여사는 눈물을 보이며 속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밤이 되면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냥 이제는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인생,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박 할아버지는 점점 박 여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과 다시 가정을 꾸려보자. 그는 자식들에게 재혼을 알릴 준비를 했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재혼을 결심한 후 박 여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한 집에서 함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박 할아버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둘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살뜰했습니다. 이제 나도 당신 가족이잖아요. 라는 말을 하며 자식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그의 생활에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와서 이거 당신 몸에 좋대요. 라며 챙겨주었고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걱정을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곁에 있구나. 그러나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관심과 배려 속에 숨어 있던 의도를. 박 할아버지가 재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식들은 즉각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식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들의 반대를 이해했습니다. 나도 신중하게 생각해봤다. 하지만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는 자식들에게 설득하듯 말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박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박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해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박 할아버지는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가 됐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박 여사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혼 절차는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결혼을 하자마자 박 여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마다 찾아와 직접 음식을 챙겨주고
그의 건강을 걱정하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당신도 이제 혼자서 좀 할 줄 알아야 해요. 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식사 챙기셨어요? 라며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던 그녀는 이제 내가 당신 밥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며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박 할아버지는 처음엔 그녀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녀의 태도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박 여사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재산 문제도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재산? 노후를 함께 하려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어야 하잖아요. 이제 우리 부부인데 서로 믿고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부부인데도 당신이 재산을 따로 관리하면 그건 날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박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결혼한 이상 박 여사를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박 여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부부라면 당연히 재산도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녀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 이게 원래 부부란 건가? 노년에 다시 결혼을 하다 보니 젊은 시절의 감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엔 다정하게 접근했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인데 나도 당신 재산 상황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박 할아버지가 확답을 주지 않자 그녀는 점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난 당신을 믿고 재혼했는데 당신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자식들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점점 강하게 압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 말이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무언가 찜찜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나? 하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그녀와의 관계를 깨뜨리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보, 내 명의로 적금 하나 들어줘요. 집도 공동 명의로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가 당신을 끝까지 돌봐줄 수 있죠. 나도 이제 당신 가족이니까 내 이름으로 된 재산도 있어야 해요. 박 할아버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는 난생 처음 돈 문제로 배우자와 이렇게 불편한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말을 아끼자 박 여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난 당신이랑 진심으로 살려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한낱 남처럼 취급하는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뭘 믿고 살아야 하죠? 박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각박한 걸까? 그녀가 그동안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고 외로운 시간을 함께 해준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부부인데 너무 못 믿으면 안 되지. 재산 일부를 그녀에게 양도한 후 박 여사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챙겨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물어오던 그녀가 이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그녀가 이제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무엇보다 박 할아버지가 가장 이상하게 느낀 것은 그녀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 게 좋은 거지.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녀의 외출이 잦아졌고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 할아버지는 문득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오는 거지? 이제야 조금씩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양도한 후
그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따뜻하게 챙겨주던 모습은 점점 사라졌고 함께하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의심이 들면 모든 것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박 여사는 예전처럼 애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다정하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도 각자 챙겨 먹기 시작했고 함께 TV를 보던 일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집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친구 만나러 나가요.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주무세요. 그 말에 박 할아버지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친구? 그런데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애써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설마 나한테 숨기는 게 있겠어? 괜한 의심이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TV를 보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그러다 한밤중 문 밖에서 누군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순간 잠이 확 깼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고 창문 틈 사이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가 현관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들어갈게. 우리 계획대로 해야지.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박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와 이야기하던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설마 내가 당한 건가? 그동안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왔고 결혼을 하자마자 재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돈을 일부 넘겨주자마자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집 밖에서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나를 속였던 건가? 그는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녀가 내가 불신받는 거냐? 라며 감정을 앞세워 나오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누구지?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는 박 여사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그녀가 예전에 잠깐 입력하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과의 메시지, 박 할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빼앗을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대화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아. 집까지 넘기면 완벽해. 할아버지는 아직 눈치 못 챘어. 이번 달 안에 다 정리하자. 박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는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내 돈이 필요했던 거야.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박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 끝낼 것 같아?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판을 내가 뒤집어야 한다. 박 할아버지는 휴대폰 속 문자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 여사가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하지만 그는 쉽게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지면 저 여자는 오히려 나를 역으로 몰아갈 거야.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여자를 확실하게 내 인생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그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얼굴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좀 더 신경 써줄게. 이 말을 듣자 박 여사는 방심했습니다. 이 할망구 아직도 내가 속이고 있는 걸 모르는구나. 박 할아버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최근에 재산을 일부 넘겼는데 법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사기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라면 충분히 있어요. 그는 휴대폰 속 문자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는 박 여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우리 앞으로의 재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집까지 내 명의로 바꿀 수 있겠구나. 며칠 후 박 할아버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박 여사는 잔뜩 기대하며 도장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변호사가 건넨 서류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당신은 현재 사기 혐의로 법적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속여줘서 고마웠어. 이제 끝이야. 박 여사는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다만 우리가 함께 살려면 재정적으로 안정이 필요해서 그런 거지. 그러나 박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보였겠지. 이제 보니 내가 참 순진했구먼.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는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고 박 여사는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는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눈물을 보이며 매달렸지만 박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인생에 발을 들이지 마. 박 할아버지는 한동안 허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걸 몰랐다면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보냈을지도 몰라.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로지 나를 위해 살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박 할아버지는 잘못된 재혼에서 벗어나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이제 대접받아야지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품위를 지켜야 진짜 존경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많은데 무슨 상관이야? 라며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던지며 새치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연세에 저렇게밖에 못 배우셨나? 못 배운 티를 내는 행동은 단순히 예의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의 품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남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사회적 질서를 어기는 순간 그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배운 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새삼 조심하라고 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 나중에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행동을 해야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디 가서 이런 행동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손가락질한다. 라는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존경받으며 나이 들 것인가?
손가락질 받으며 늙어갈 것인가?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행동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타인과의 예의를 지키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업원을 하대하고 반말을 툭툭 던지며 못 배운 티를 냅니다. 야, 여기 물 좀 줘. 반찬이 이게 뭐야? 이거 당장 치우고 다른 걸로 가져와. 내가 단골인데 서비스 안 줘? 이런 식으로 종업원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까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있지만 그 존중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은 손님을 맞이하는 서비스 직군일 뿐 개인의 종속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한 태도를 보이며 종업원을 막 대합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촌스럽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식당이라는 공간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을 향해 소리치는 모습, 반말을 툭툭 던지는 모습, 반찬이 늦게 나온다고 성질을 부리는 모습은 곧 주변의 시선을 모으게 됩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 왜 저래? 저런 어른이랑 밥 먹으러 가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그리고 한번 찍힌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른이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른이 먼저 예의를 지켜야 존중을 받는 시대입니다.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배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사라집니다. 여기요, 물 좀 부탁드립니다. 반찬이 조금 부족한데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의를 갖춘다고 해서 나이가 깎이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저 연세에 저렇게 깍듯하시네, 멋지다 라고 생각하며 더 존경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켜야 할 것은 권위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의 수준은 바닥을 기게 됩니다. 어디 가서 저 사람 참 배운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음식은 맛있게 먹되 사람 대하는 태도는 더욱 품위 있게 하는 것이 진짜 배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크게 내는 행동입니다. 식당, 카페, 대중교통, 병원, 공원,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하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내가 나이도 있고 듣는 것도 불편한데 뭐 어때? 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야, 거기 누구야? 오랜만이네? 아이고, 여기 자리 없어? 그냥 옆에 좀 붙여 앉으면 되잖아. 아니, 이게 말이 돼? 어휴, 진짜 기가 막혀서. 이런 행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줍니다. 본인은 그저 자연스럽게 대화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주위 사람들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속으로 100번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지나친 소음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저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공공장소는 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병원이나 도서관 같은 조용한 곳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더욱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인데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접수 창구에서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행동은 오히려 자신을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으로는 또 저 연세 드신 분이 저러시네? 라고 생각하며 한심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어르신 말씀이 곧 법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를 떠나 예의를 지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운 게 없으니 저렇게 행동하는 거겠지. 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워도 목소리는 낮게. 화가 나도 감정을 절제하며 차분하게. 공공장소에서는 내 목소리가 아닌 남들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어디서든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한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 사람의 수준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태도가 존중받게 만든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고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우기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태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틀릴 리 없어라는 고집이 강해지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내가 기억하는 게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이 자꾸 틀린 말을 해. 뭐? 내 잘못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자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와도 끝까지 우기고 심지어 상대방이 사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주변에서 점점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던 가족, 친구, 지인들도 결국에는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을 설명하면 예전에는 이런 거 없어도 잘 살았어. 이게 왜 필요해? 라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자녀가 현대식 육아 방식을 설명하면 내가 너 키울 때는 안 그랬어. 다 소용없는 소리야. 라며 과거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립된 노년이 시작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진짜 배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맞다. 이건 내가 몰랐던 부분이네. 알려줘서 고맙다. 내가 실수했네. 미안하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잃을 수도 다시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배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품위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는 순간 사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주변에 남는 것은 자신을 감싸줄 사람도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는 외로운 노년뿐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존경받을 만해야 진짜 어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말보다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말이 더 많은 사람이 곁에 남게 만듭니다. 네 번째 행동은 공공장소에서 새치기 하는 행동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질서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새치기를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앞에 서는 사람, 마트 계산대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제치고 끼어드는 사람, 은행에서 나이 많으니까 빨리 해줘. 라며 다른 대기 손님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행동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품격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핑계를 댑니다. 아, 내가 몰랐네.
잠깐만 볼일 보고 갈게요. 나 급해서 그래. 젊은 사람들은 이해 좀 해줘야지. 이 나이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지만 이런 변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 또 저러네. 저런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피곤해. 라는 시선만 받을 뿐입니다. 새치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 중요하다. 라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쁘고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른일수록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치기를 하는 순간 그 모습은 후배들에게 나이 들면 저렇게 되나?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아이고, 저런 분 보면 꼰대 같아서 싫다. 나이 많다고 무조건 대접받아야 한다는 태도가 더 문제야. 예의 없는 어른이 제일 피곤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면 새치기를 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합니다.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줄이 길면 기다리면 되고 급하면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치기를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찍힌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존중받게 만듭니다. 어디에서든 배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면 줄을 서는 기본적인 질서부터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나이 들었다고 존중받기를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존중하는 태도부터 보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못 배운 행동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는 행동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어 하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어. 같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본인의 말만 강조하는 순간 상대방은 지쳐갑니다. 아, 그 얘기 나도 아는데? 내가 먼저 겪어본 일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말을 가로막고 자신의 이야기만 내세우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 곁에는 점점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화에서 말을 끊는 습관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시대는 변했고 과거의 방식이 항상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만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사람은 대화 상대로 점점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진짜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끊는 행동을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반복되면 저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라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결국 내 이야기는 못하게 된다. 대화를 하면 늘 본인 이야기로 몰아가서 답답하다. 아예 말할 기회를 안 주니까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는 습관을 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가도 먼저 이야기하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은 존중받는 기분을 느낍니다. 상대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듣는 태도만 보여도 훨씬 더 품격 있는 대화가 됩니다.
듣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존경받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말을 끊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고 결국 대화할 사람이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말보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행동은 음식점에서 나는 단골이다라며 특혜를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단골 손님이라는 것은 사장과 직원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는 것일 뿐 왕처럼 대접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음식점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 단골인데 서비스 좀 주는 게 기본 아니야? 나 몇 년째 오는 사람인 거 알지? 반찬 좀 넉넉하게 줘. 사장 없어? 나 좀 오래 봤다고 전해줘.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이렇게 당연한 듯이 특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정작 종업원과 사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하기 어려운 진상 손님이 됩니다. 가게 측에서는 단골 손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억지 요구를 하는 단골은 오히려 환영받지 못합니다. 단골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나 할인을 강요하는 것은 나는 이곳에서 특별 대접받아야 할 존재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이런 손님은 식당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장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진짜 단골 손님이라면 사장이나 종업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에서 서비스나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사장과 직원들이 기분 좋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손님들은 단골이라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심지어 내가 여기에 돈을 얼마나 썼는데?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단골이면 눈치껏 조용히 있어야 단골이지 왜 난리야? 저런 손님은 단골이 아니라 그냥 피곤한 손님이야. 매출 올려줬다고 갑질하는 게 제일 짜증나. 이런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순간 그 손님은 단골이 아니라 골칫거리로 전락합니다. 좋은 단골과 나쁜 단골의 차이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진짜 좋은 단골은 늘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게의 룰을 존중하며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못 배운 티를 내는 단골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단골이니까 잘해줘. 라는 태도를 가지는 순간 그 단골은 더 이상 단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점에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음식점에서 대접받고 싶다면 단골이라는 말 대신 단골답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장이나 직원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진짜 좋은 관계이지 억지로 특혜를 요구하는 순간 모든 것이 깨져버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 존중받게 만듭니다. 음식점에서 나는 단골이다. 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사장과 직원들은 속으로 이 손님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대접받고 싶다면 조용히 예의를 지키면서 좋은 손님으로 남는 것이 훨씬 더 품위 있는 태도입니다. 단골이면 단골답게 가게를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자동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고 배려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나이 먹었으니 예외라고 생각하며 못 배운 티를 내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른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참아야지 라는 사고방식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저 연세에 정말 품이 있으시다 라는 말을 들으며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나이 들고 싶진 않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순간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구는 순간 다시는 가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순간 사람들은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노년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접받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품격과 태도가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늙었다고 예외가 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연륜이 못 배운 행동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늙어갈수록 더욱 조심하고 더욱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품격을 지키면 존경받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 외롭게 늙어갈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노인으로 기억될 것인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늙어서 혼자 살면 외롭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늙어 혼자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함께할 사람이 생기지만 동시에 타인의 인생에 휘둘려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 돈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심지어 노년이 되면 배우자의 병수발까지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면 모든 결정이 오롯이 내 손에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을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늙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왜 행복한지, 진짜 혼자의 삶이 주는 자유와 평온함이 무엇인지 6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취향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도 내 취향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결혼을 하면 내 취향은 사라지고 가족의 취향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것도,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내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실에는 가족이 좋아하는 인테리어가 들어서고 침실에는 배우자의 취향이 반영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는 공간은 오직 내 작은 서재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면 집안 전체가 100% 내 취향대로 꾸며집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큰 즐거움은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그 나이에 그 옷이 뭐야? 이제 좀 점잖게 입어야지. 같은 쓸데없는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싶어도 애들이 창피해한다 라는 이유로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대로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트로트를 듣든 클래식을 듣든 힙합을 듣든 그건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소리 좀 줄여. 그거 좀 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볼륨을 최대한 높이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 선택권도 달라집니다. 가족이 있으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맘대로 고를 수도 없습니다. 아빠 뉴스 좀 그만 봐. 싶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타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보고 싶은 채널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활 방식이 온전히 내 뜻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할지, 조금 어질러진 상태로 살지,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지, 새벽까지 영화 감상을 할지 모든 것이 나의 결정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잖게 살아야지 같은 강요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나는 나답게 살겠다 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취향을 유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가사노동이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은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가사노동은 평생 따라 붙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바닥을 닦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면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혼자 산다면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설거지는 쌓이면 한 번에 하고 빨래는 필요할 때 하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손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챙겨야 한다는 의무감도 아내의 빨래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당신 뭐 먹을래? 난 아무거나 괜찮아. 이 지긋지긋한 대화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라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배고프면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고 입맛 없을 때는 대충 때우면 끝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족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된다. 설거지가 하루 이틀 밀려도 빨래가 쌓여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 집안일을 왜 나만 해? 내가 좀 도와줘. 같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이 모든 갈등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이 편한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아끼고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사노동에서 해방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하면 혼자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아내를 챙기고 그렇게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또다시 배우자의 병수발을 들고 가족 문제로 속 썩이고 자식 뒷바라지에 시달려야 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일 아닐까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건강입니다. 내 몸을 돌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으면 내 건강은 뒷전이 됩니다.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으니 가볍게 샐러드나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가족이 있으면 그걸로 배가 차냐? 밥 해야지.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가족의 입맛에 맞추다 보면 내 몸을 위한 식사는 사라지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해도 집안일도 많은데 언제 운동을 해? 애들이 온다는데 밥은 해야지. 이렇게 계속 미뤄지다 보면 결국 내 건강을 챙길 시간은 사라집니다. 혼자 사는 삶은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배우자의 건강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가족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해, 내 몸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살면 됩니다. 가족이 있으면 때로는 부부싸움, 자식과의 갈등, 친척 문제 등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스트레스는 노년의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병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혼자 살면 이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건강하게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과감히 끊어내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오래된 지인.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만 했습니다. 노인이 되면 사람이라도 많이 만나야 외롭지 않다. 이런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사람을 많이 만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치 않는 모임에도 나가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 앞에서 웃어야 했고 가고 싶지 않은 술자리에서도 억지로 분위기를 맞춰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억지로 웃으며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잘 지내자라고 말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억지 만남, 소모적인 대화, 스트레스만 남기는 관계. 이제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길 수 있는 삶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나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만 교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친구라고 부르지만 늘 내게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 가족이라면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사람, 오래된 인연이지만 나를 깎아내리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계속 얽혀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이유, 바로 내 삶을 지키며 필요한 사람만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강요도 없이 오롯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삶이 예측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수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배우자의 건강, 자식의 문제, 친척과의 관계, 뜻하지 않은 지출. 어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나든, 어떤 음식을 먹든, 어디로 여행을 떠나든, 누구와 만나든, 무엇을 배우든 모든 선택이 오로지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안정적인 삶이다. 이 말을 믿고 살았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내 삶을 포기하고 간병을 해야 합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면 예상에도 없던 지출이 발생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관계가 틀어지면 평생 불편한 가족 관계를 끌고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그런 변수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는 여행을 떠나야겠다. 가족이 있으면 배우자의 건강, 자식의 일정,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라면 그냥 떠나면 됩니다. 올해는 새로운 취미를 가져야겠다. 가족이 있으면 그 돈이면 자식한테 보태줘야지. 라는 말을 듣습니다. 혼자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올해는 돈을 모아야겠다. 가족이 있으면 배우자의 의료비, 손주의 학비, 친척의 경조사비가 끝없이 새어나갑니다. 혼자라면 내가 계획한 대로 저축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축복인 이유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내 계획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둬야 할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직접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것이 주는 가장 큰 안정감이자 행복입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이 더 이상 온전히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기고 자식과 손주들이 생기면 그들의 사정에 따라 내 돈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혼자라면 내가 벌고 내가 모은 돈을 오롯이 내 삶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가족이 있어야 든든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다는 것은 곧 내 돈이 가족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가족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배우자가 우리 돈이라는 이유로 내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자식이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내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혼자라면 누구에게도 돈을 빼앗길 걱정 없이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땀 흘려 번 돈, 오랜 시간 계획적으로 모아온 노후 자금, 이 돈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 특히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외로울까봐 재혼한다 고 하지만 현실은 재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심지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내 재산을 지키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의견 충돌이 생길 일도 없고 자식에게 돈을 빼앗길 걱정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을 어떻게 쓸지는 오롯이 나의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안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내 돈은 우리 돈이 되고 혼자라면 내 돈은 진짜 내 돈이 됩니다. 내 노후 자금, 내가 힘들게 모아온 재산을 오롯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삶, 자식들에게 기대려다 실망하는 삶,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에 끌려다니며 피곤하게 사는 삶,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바로 혼자 사는 삶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요구에 맞춰 희생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인 이유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여서 더 자유롭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